네, 오늘 정부가 마침내 연금 개혁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박사님,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청년 세대가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가장 오래 내야 되고 연금료 가장 또 많이 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 연금 보험 지금은 가장 늦게 개시가 될 수 있는 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 크게 이제 이게 키워드 개혁 방안이었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제 하나씩 점검할 게 많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정 안정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모수 개혁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겠다라고 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타협점을 정부가 제시했다고 보고 네. 여야에서도 무난히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연금 개혁은 크게 보면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재정 안정화는 좀 빨리 쫓아서 잡았는데 지속 가능성. 네. 근데 보장성은 빈약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마 현실적인 개혁안에서는 이제 공감을 또 하셨습니다만,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 또 국회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가서는 조금 더 보장 부분이겠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건복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개혁, 연금 개혁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르고 되는데 3대 원칙도 나와 있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요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알아둬야 되겠다. 너무 또 많이 다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까지 좀 차분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과제 혹은 목표가 네. 세 가지예요.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립니다. 네. 9%,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 42%는 지금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을 13% 올려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특수한 문제, 세대 간 공정성 문제까지도 이번에 함께 풀겠다. 네네. 그러면서 보통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도 보험료율이 연령대별로 다 똑같아요. 9%, 13%. 예. 근데 이번에 13% 올릴 때 중장년층은 좀 빨리 올리고 청년은 좀 천천히 올리는 차등 보험료율 방안을 제시했어요. 정부는 이거를 세대 간 공정성을 개선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통 국민연금만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다. 이런 다층의 연금 체계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 각 제도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보장성 네.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속 가능성에서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현재 내고 있는 요율이 9%잖아요. 예. 이거를 13%로 예. 조금 더 내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 대신에 대체율도 조금 올라가겠죠? 대체율도 올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2%예요. 그리고 1년에 0.5 예. 포인트씩 해가지고 4년 후인 2028년까지는 40% 내려가도록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딱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로 내려갈 거였는데 42로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예.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걸 여기서 멈춘다, 스톱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율, 연금 보험료 더 내는데 더 받아야지 생각하겠지만은 정부의 안은 떨어질 거를 일단 안 떨어뜨리는 거 정도에서 합의를 이제 봤다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 그게 이제 청년들에게 좀 인정받는 부분, 청년들의 보험료율은 좀 더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 이거는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좀 타협과 회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노후소득 보장인데 여기는
단순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개인연금까지도 이제 4층 보장, 다층 보장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정부가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제 여기에 기본연금 40만 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이런 기초연금 것까지도 40만 원은 그 세 번째 보장성 강화에 보증성 한 항목으로 강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험료율과 소득 대출. 실은 이게 제일 가장 뜨거운 중요하고 우리도 얼만큼 더 내야 돼, 얼만큼 더 받을 수 있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안 한번 볼까요? 9%에서 13%로 올리는데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득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필요 보험료율은 즉 가입자가 지금 약속된 소득 대체율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수지 균형을 이루느냐, 네. 국민연금의 적자를 초래하지 않느냐, 약 20%이거든요. 아,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국민 될 거- 반발이 요번에는 엄청 날 것 같아요. 13%를 제한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13%도 9%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인상인데 국민연금 제도에 이론적으로 필요한 그 수준만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13%까지 올리긴 하되 이게 종착점은 아니고요. 네. 이후에 또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또 추가 연금 개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뭐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의 20%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지 지금의 대체율이 이제 받아내는 이제 그 수준이 설명이 되는데 아마 정부도 많은 고민 끝에 이제 13%라는 보험료율 인상이 됐고요. 또 뭐 계속 하시죠. 여기에 기금 여기에 이제 수익률인데, 소득 네. 대체율이 같이 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입자 단체들이 소득 대체율을 올려라. 네. 45나 50으로 올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올리면 보장성은 좋아지는데 지금 40%의 보험료율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더 올려버리면 필요 보험료는 20 이상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여건상 불가피하게 소득 대체율은 떨어지는 걸 멈추는 수준 42도 한 거고 네. 이제 또 일부에서는 올리자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네. 뭐 저는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정부 안에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죠. 명목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제 단적으로 말하면 일할 때 받았던 월급의 한 40% 정도는 국민연금이 주겠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 되겠죠. 생애 평균 소득의 네. 40%를 준다는 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의 의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그 40%를 받으시려면 40년을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40년 기준. 그러면 20살부터 60세까지 한 달도 노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론적인 어렵네요. 수치인고요. 40%는 만약에 25년 가입했다, 25년 보험료를 벗다, 그럼 25%를 받게 되는 겁니다. 30년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대략 지금 예상은 한 27, 8년이 평균 네. 가입 기간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 제도 여건이 좋아지면 뭐 30에서 35년 정도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보통 평균이 한 소득 대체율은 30% 예, 그 정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저희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연기금의 사이즈가 점점점 크고 뭐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드라마틱하게 운용을 잘해서 막 100% 수익률을 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기금 올리지 운용- 않아도 네, 되죠. 네, 되죠. 기금 운용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라든가 전제는 없을까요? 이번 정부안 네. 그리고 이 정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 게 정부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거든요. 이번에 5차 재정 계산인데 이번 5차 재정 계산 이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주목하고 특별한 점 네. 제가 보기에는 기금 수익이에요. 그래요? 기금 수익에 대해서 크게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부터는 진영을 떠나서 모두 다 기금 수익을 올리자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제도 요소만 조합을 해서는 재정 안정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금 수익을 더 올리는 데 의지하게 됐고 특히 오늘 발표된 정부안에서를 보면 예. 5차 재정 계산에서 가정한 기금 수익률 앞으로 70년 동안의 기금 수익률보다 4.5%를 가정했어요. 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정부는 평균 매년 1%포인트를 더 올려서 네. 5.5를 달성하겠다는 게 이번 복지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불명확하거든요. 예. 정부가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장기 재정 안정화 비전을 발표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복지부 안에서는 뭐 보험료율이나 급여율이나 어떤 것을 조합한 제도의 카드를 조합해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기금 수익을 엄청 잘하겠다. 네네. 그러면 지금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 상회로는 기금 수익을 높게 책정하니까 미래 재정이 안정되는 걸로 나왔는데 네. 이게 대단히 불확실한 거거든요. 네. 이번 정부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허술한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국민연금의 우리 운용 수익, 그러니까 기금 운용팀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니 연간 5% 수익률 달성 못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막 1,000만 원, 1억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100조 단위를 운영하니까 이게 매해 4%, 5% 수익을 낸다는 것이 진짜 좀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 오건호 박사께도 이야기해 주지만 현재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차근 가서 나중에는 연간 5.5%의 운용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가정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면 네. 1988년도 국민연금 도입 이래 기금이 계속 쌓였을 거 아닙니까? 많이 쌓였죠. 그래서 지난 30년 이상의 우리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보면 거의 6%에 육박을 해요. 예.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정부가 5.5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네. 해서 이번에 정부 안에 담은 겁니다. 네. 5.92가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네. 5.5%. 이게 이제 7%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거지만 6.5% 추가로 또 1%를 6.5를 달성하면요. 달성했다. 보험료는 9%로 머물러 있어도 돼요. 머물러도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지금 네. 1,100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키워드가 자동 조정 장치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자동 안정 장치들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이걸 좀 뭐 도입한 국가도 있다. 저희 사례 연구도 했었거든요. 네. 이 개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은 이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니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재정 안정성은 가입자 수가 줄거나 예.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도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서구는 그럴 때마다 제도 개혁을 의회에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죠. 예.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보 정당이 집권하든 보수 정당이 집권하든 어차피 연금 개혁은 하게 되어 있는데 네. 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불리한 국민연금의 어떤 가입자 변수가 불리하게 변화하면 예를 들면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네. 재정이 나빠지고 급여를 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입자 수가 줄었어요. 그만큼 급여를 깎을게요. 라고 자동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전은 의회에서 이거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거를 깎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논란이 많았는데 못 이제는 깎죠, 정치인. 이제는 네.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네. 깎아버리는 거예요. 옛날보다 수명이 길어졌네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을 옛날보다 2년, 3년 더 받겠네요. 더 받으실 거니까 월 금액은 조금 깎을게요. 덜 받으십시오. 자동 조정해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연금 개혁의 탈정치화라고 볼 수도 있고 점점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3분의 2 정도가 네.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도입하겠다고 이번 처음으로 예. 역대 정부안 중에 처음으로 복지부 안에 담겼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요. 예. 전문가들이. 예. 그리고 저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구축해 놨어요. 네. 구축해 놓으니까 인구가 좀 변하거나 경제 상황이 변하면 그거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영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수용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 내부의 재정 불균형, 재정 불안정이 무척 크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자동 조정 장치까지 걸어버리면 네. 국민연금 안에 굉장히 급격한 네. 급여 하락이라든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면 국민들께서 반발이. 나 연금 개혁 논의 안 할래라고 네. 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재정 불안정이 있는 제도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연금 개혁 논의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 같다. 네. 일정하게 재정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 네. 저는 그때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많은 국가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실제 이제 시스템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재정이라는 거는 연기금의 그 기금의 재정 아니겠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럼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도 저러더라고요. 네. 노령화가 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받을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받는 연금액을 이제 줄이는 건데 우리 오건호 박사께서는 지금 우리가 13%로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이제 모수 개혁을 하니까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까지 오면 오히려 국회에서나 국민들의 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개념도 저희가 함께 정리를 좀 해두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나 못 받으면은 어떡하지? 예, 내가 이제 65세 이상 됐을 때 이 국민연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급 명문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부 개혁안에서도 좀 언급이 됐죠. 예. 네. 지급 보증. 뭐 다수의 가입자 단체들이 그리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급 보장을 법제하자라고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복지부 안에도 당겨서 국회 통과는 저는 무난히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느냐? 네. 되어 있어요. 네. 2014년에 이미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지급 보장 법제화의 의미는 문구를 좀 더 강력하게 해달라. 혹시 국민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하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문구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거든요. 워낙 이제 미래 급여 지급에 대한 불안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가 크고 지금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한 건데 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요. 진정한 그리고 실질적인 지급 보장은 법률적 문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실제로 제도 안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돼요. 예. 공무원 연금도 굉장히 강력한 지급보장 법제화 문구가 공무원연금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요. 수급자들의 급여가 깎였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지급보장의 법제화 문구를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긴 한데 지속가능성 개혁도 소홀히 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게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이제 차등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급 보증은 오히려 그렇죠. 이제 뭐 문과하든 이건 큰 어려움은 아닌데 더 많은 좀 여론과 아마 국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부분이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뜨거운 논란이 논점입니다. 되겠죠. 이번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 요 두 조합은 적절할 것 같아요. 예. 그래 거기로 가자.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똑같이 9%를 13%로 모든 가입자한테 했는데. 올렸는데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달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연령별 차등 인상 방안에서 논란이 너무 커버리면 예. 13, 42 모수 개혁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인데 찬반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차등 보험료 방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세대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겉 현상만 보신 거고요. 왜냐하면 중장년 보험료가 좀 더 높으니까. 예.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중장년들은 이미 국민연금의 일정 가입 기간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전 과거 가입 기간 때 굉장히 높은 소득 대체율 그리고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무작정 중장년에게 부담을 주고 갈라치기가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입었으니 이번 보험료 인상할 때는 조금 더 먼저 부담을 하시라라는 그렇죠. 거여서 예. 거꾸로 보면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고 국민연금 안에 있는 세대 간 공정성 문제를 개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한쪽은 개선한다, 한쪽은 계약한다라고 네. 해서 네. 뜨거울 것 같고 저는 개선으로 개선적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면 중장년층은 이제 납부 기간이 얼마 없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솔직히 하고 이제 청년들은 훨씬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대 간 공정성으로 보냐, 세대 간 차별성으로 보냐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남아 있지만
뭐 오은호 박사께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들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세대 간 공정성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다층 국민연금, 이제 다층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노후소득, 다층 은퇴 설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 마지막에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걸 모두 토탈로 좀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층 체계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퇴직연금 같은 걸 도입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인데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만 생각하지 말고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 종합하시라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라면 이런 다층 체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다층 체계 연금 제도에서 보완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좀 그걸 요번에 담았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기초연금 40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인상액이 큰 것 같지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게 네. 40만 원이에요. 네. 그때 기초연금은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3분의 1을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올리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네. 이미 시기가 막 지나서 2026년에 40만 원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2026년 되면요. 기초연금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초연금은 36만 원에 도달해 있어요. 네네. 기초연금의 인상이 40만 원으로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진정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네. 특히 노인 빈곤에 대응하려면 요번에 예전에 불렀던 40만 원이 아니고 그보다 좀 높은 금액 하위계층 노인에 대해서는 45만 원이나 50만 원 네. 정도를 예. 제시했었어야 이게 모양새가 갖춰지는 건데 네.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고요. 국민연금도 연금 크레딧을 강화하겠다 정도만 나와 네. 있는데 저는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료 지원이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농어민들은 대략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오로지 도시지역 가입자들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만 9%를 다 내고 있어요. 네. 이번에 14% 올라요? 올라가는 4%포인트도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다 내야 돼요. 네. 그래서 13% 인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그렇죠. 들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어민에 준해서 한 절반 보험료 지원하겠다. 이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약간 포장으로만 네.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지원하겠다 정도만 문구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네. 의무연금이에요. 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들한테 적용되고 있는데 네. 1년 미만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그 그분들은 부분도 노후가 하나. 없습니까? 네. 이번에 1년 미만의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의무 적용하겠다. 뭐 이런 방안들이 당겼으면 제가 굉장히 후하게 평가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이제 보장성이 빈약한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엔 또 이제 정부도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역 가입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한 13%를 다 내야 되는 분들 중에서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배려라든가 지원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짧게 결국 이 안이 국회로 가죠. 네. 21대에서는 안 됐잖아요. 22대에서의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았는데 오 박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이번 국회가 이걸 받아들이고 통과가 또 될까요? 합의가 될까요? 국회, 행정부 모두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엄청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13, 42%가 적절한 타협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13, 42의 모수 개혁이 될 것 같고 이걸 위해서는 차등 보험료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좀 열어놓고 대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